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야서로 보는 조선의 역사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난번 조선 야사 낭독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빠르게 다음 편 낭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낭독회는요, 야서로 보는 조선의 역사 2편에 대해 발췌 낭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야서로 보는 조선의 역사 2편은 조선의 근현대 시대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선조 시대와 광해군 시대를 거쳐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나아가 순종 시대까지 방대한 야사의 내용을 오늘 낭독회를 통해 간략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정사에 대비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게 되니 1, 2부 낭독회를 준비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읽어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낭독을 통해 흥미를 가지셨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럼 야서로 보는 조선의 역사 2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임금 제목은 따로 있다. 명종에게는 외아들 순의 세자가 있었지만 세자로 책봉되고 일찍 죽어 후사가 끊기고 말았다. 그때부터 명종은 후사를 정하기 위해 여러 왕손들을 궁궐에 불러 왕제를 골랐다. 어느 날 명종은 하원군, 하성군, 풍상군 등을 불러놓고 임금의 익성관을 써보라고 했다. 내 너희들의 머리가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어서 차례대로 써보거라. 이에 두 왕자는 커다란 익성관을 써놓고 시시덕거렸다. 나이가 제일 어린 하성군 차례가 되었다. 하성군은 두 손으로 관을 받들어 어전에 가져다 놓고 말했다. 전하, 이 관을 어찌 보통 사람들이 쓰겠나 할까? 영을 거두어 주소서. 이 말에 명종은 하성군의 공량을 보고 내심 기뻐했다. 하루는 명종이 왕손들에게 글씨를 써서 올리라고 했다. 대개 짧은 시를 쓰거나 영구를 써서 올렸지만 하성군은 6자를 써서 이같이 올렸다. 충성과 효도는 본시 둘이 아니다. 이때부터 명종은 하성군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자주 불러 학문을 시험해보고 은전을 베풀었다. 또한 별도로 선생을 들여 가르치게 했는데 한육명, 정주연 등이 하성군의 사부가 되었다. 어느 날 명종이 병을 앓게 되자 조정이 근심에 쌓였다. 아직 세자를 정하지 않음에 온 나라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판서 민기가 정승 이중경에게 말했다. 주상의 환우가 생각보다 오래가 옵니다. 대감은 이 나라의 어른이시니 사직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아닌지요. 중경은 그제서야 깊이 깨닫고는 후사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다. 어느 날 중경은 중전인 인수왕후를 뵙고 세자 문제를 넌지시 거론했다. 마마, 아직 세자가 정해지지 않아 조정 신료들의 걱정이 태산같사옵니다. 인순왕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의 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주상께서 하성군을 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임금이 될 인물이 있거늘 순의 세자의 죽음은 천명이었구나. 그렇다는 즉슨 주상의 뜻이 하성군에게 계셨나이까? 인순왕후는 대답이 없었다. 이에 이중경은 장수를 불러 하성군의 집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는 명종도 모르는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명종의 병에 차도가 있어 경연을 열게 됐는데 민기가 자청하여 특진관으로 입시하고 준경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준경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전하, 옥후 편찮으실 때 온 나라가 국본을 세우지 않아 근심하셨나이다. 신은 종사를 위해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나이다. 명종의 안색이 굳어졌다. 아니, 과인이 죽을 병이라도 들었단 말이오. 이때 민기는 소매 속에서 대학연을 꺼내어 국본을 정하다 라는 장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전하, 대신이 국사를 위해 어찌 몸을 돌보겠나이까.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는 것은 항상 후사가 정해지지 않아 일어났던 일이옵니다. 명종은 국본을 정하다의 장을 보고 나서 마음이 풀려 말하였다. 그렇군. 재상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려 하였으니 중신이요. 이에 명종은 민기에게 경연에서 대학연을 강의하게 했고 표범 가죽옷을 하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경연에서는 대학연을 강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후사를 정하지 않고 명종은 다시 병석에 눕게 된다. 이준경이 병문안을 갔을 때 명종은 침상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명종은 준경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준경 또한 울면서 말하였다. 전하, 후사가 정해지지 않고 환호가 이 같으시니 큰일입니다. 속히 후사를 정하시옵소서. 명종은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안쪽에 병풍을 가리켰다. 병풍 뒤엔 인순 왕비가 있었다. 준경은 명종이 중전에게 물으라는 뜻으로 병풍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한 뒤 병풍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중전마마, 전하의 환호가 심하나옵니다. 후사로 정해진 분이 있을 터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마음에 두셨소. 예, 알겠나이다. 준경은 서둘렀다. 다른 중신들과 삼사의 장을 불러 명종의 정규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사관에겐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으로 대통을 잇게 하라 라는 글을 써서 누워있는 명종에게 보이도록 했다. 준경이 말하였다. 전하, 중종께 여쭌 후 중전의 말씀이 같아 전하에게 다시 여쭙나이다. 하성군이 맞사옵니까? 명종은 눈물을 머금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새벽 명종은 승하하게 된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만약 후사를 정해주지 않고 명종이 승하했더라면 나라엔 큰 혼란이 올 터였다. 왕실의 왕자들이 얼마란 말인가. 그들에게 야심이 없다면 그 또한 거짓일 것이었다. 대신들은 경회로 남문에 모였다. 도승지 이양원, 동부승지 박소림, 주서 황대립을 시켜 덕훈군의 집으로 간 뒤 하성군을 모셔오도록 했다. 그때 이양원은 덕훈군의 집에 가서 모셔오라는 소리만 듣고는 어느 왕자를 모셔올 줄 몰랐다. 도승지 영감, 대체 어느 왕자를 모시고 올 작정입니까? 황대수가 물었다.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오. 그럼 덕훈군의 몇째 아드님으로 결정되었소? 덕훈군에게 아드님이 몇이나 되오? 삼형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구만. 대신들에게 여쭈어보시오. 그리하여 황대수는 되돌아가 대신들에게 물었다.
덕훈군의 몇째 아드님을 모셔올까요? 이런 변이 있나? 셋째 아드님, 하성군이요. 그렇게 이양원 등이 대궐문을 나섰는데 타고 갈 말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걸어갑시다. 양원이 말하자 황대소는 펄쩍 뛰며 말하였다. 비록 창졸관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도 체면은 잃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말이 있어야지요. 그건 맞지만 어디 가서 말을 가져오겠소? 신하들이 속속 대궐로 입궐할 것입니다. 아마 구종들이 대궐 밖에 말을 메어두고 주인을 기다릴 것이요. 그 말들을 좀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황대수가 말을 얻어왔다. 이양호는 하성군의 외삼촌 정창설을 불러 말하였다. 새 임금을 모시러 왔소. 아니, 누구를 뵙자는 것이오? 이것이 큰일에 이런 모호한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곳엔 왕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분명히 말하시지요. 어느 왕손이 준비하고 계시오? 이중경 대감께서 하성군께 자비를 하라 하셨소. 맞는 게요? 예, 그런가 보. 이양원이 끝까지 왕손을 밝히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모를 뜻밖의 병고에 대비한 것이었다. 인종이 돌아가셨을 때 명종이 대통을 계승했다. 그때 여러 간신들은 어진이를 고르려고 했다는 소문을 내어 그 후 사람들을 내친 것이었다. 이번에는 인심이 의심하고 고분이 분명치 않아 만약 간신이 다른 왕손을 추대하여 변개라도 생긴다면 임금을 모시러 갔던 저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후사를 다급하게 정하는 일이 이같이 위험이 따랐던 것이었다. 그렇게 하성군은 경복군 증정전에서 즉위한 뒤 바로 명종의 상복을 입었다. 하성군은 덕훈군의 셋째 아들이다. 덕훈군은 중종의 서자로 창빈 안씨의 소생이다. 하성군, 즉 선조는 증종의 손자요, 명종의 조카였던 것이었다. 붕당을 예언한 정승. 영의정을 지낸 이중경은 정승 자리에 올라 명망이 있었다. 다만 재주와 식견이 부족하고 성질이 곱고 거만하여 선비를 높이고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은 없었다. 죄를 입어 인심이 흉흉할 때에도 임금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아 선비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하여 신진 사류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신진 사류 기대승은 재기발랄하여 이를 의논할 땐 과감하고 날카로움에 중경과 점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대승은 화를 못 참고 벼슬을 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다 죽고 말았는데 이로써 이중경에 대한 신진 사류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었다. 백인걸이 평하였다. 지금 조정에서 신구가 부라하는 것은 대신은 안종에만 힘쓰는데 그 배단이 있고 사료는 무엇을 하려고만 힘쓰므로 과격한데 그 배단이 있다. 마땅히 조정은 중도를 지켜야 할 것이야. 사료들은 인걸의 말이 번다하여 본의를 잃고 도리어 임금이 붕당을 의심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 무렵 사료들이 대거 조정에 진출했지만 많은 대신들은 속류들이었다. 자연히 대관, 소관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아 조정은 늘 시끄러운 것이었다. 소인배들은 그 틈을 노렸다. 그러다 오겸과 박충원 등이 잇따라 탄핵당하자 용렬한 자들의 불평은 더욱더 심화되고 만다. 한편 백인걸은 이중격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 사료들이 중경을 따르지 않은 걸 매우 불만스럽게 여겼다.
심지어는 기대승과 심의겸을 좋아하지 않아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사료들이 잘못 의심하기 시작한다. 준경의 재종 동생 원경이 관직을 잃고 분통을 터뜨리며 조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그때 선조의 외숙 정찬서가 권세를 한번 잡아보려고 박순과 이후백 등 10명을 공격하여 내쫓으려 한 것이다. 이에 원경은 준경을 등에 업고 준경의 말이라고 둘러대며 박순 등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백인거를 움직이려고 했다. 원경이 인걸에게 말했다. 주상께서는 박순과 이후백을 매우 싫어하시니 조정에서 쫓아내려면 매우 쉬울 것이요. 이에 인걸은 민기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렇게 기문이 노수신의 집을 방문하자 뜻밖에도 원경이 와 있었다. 기문이 노수신에게 말했다. 인걸이 망령된 짓을 하려고 하니 대감께서는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 원경이 발끈했다. 아니, 그가 사생결단으로 거사하려는데 다른 사람의 말로 중재할 것 같소. 기문이 불쾌하여 자리를 떠나버리자 원경이 수신에게 말하였다. 기문의 자는 믿을 사람이 못됩니다. 오늘 나하고 인걸의 말을 듣고 와서는 대감께 말리라고 말하는 자이올시다. 그 후 노수신이 백인걸을 만나자 인걸이 말하였다. 사림 중 연소한 자들의 기가 잠옷 성하니 억제해야 되겠소이다. 말씀 삼가시오. 서로 편을 갈라 공격하면 조정꼴이 뭐가 되겠소? 그런데 이해란 사람이 원경이 창서에게 한 편지를 심의겸의 형 인겸에게 보인 것이다. 의겸 형제는 명종의 비인순왕후의 동생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먼저 이준경을 보고 다음 백인거를 만나니 이 일이 금명간에 일어날 것이요. 대궐에 내통하는 것을 불갑을 빨리 해야 할 것이요. 이 편지는 도화선이 되어 조정 여론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인걸이 장차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준경 또한 뜻을 함께 했다. 이택은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시켜 백인걸에게 그 진위를 물었다. 인걸은 깜짝 놀라 말하였다. 내 어찌 사림을 해치겠소. 다만 방숙이 좋지 않다는 것뿐이요. 사람들이 공을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군에 비유하고 있소이다. 아니, 사림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한단 말이오. 그렇게 인걸은 권철과 박순을 차례대로 찾아가 변명한 뒤 벼슬을 사직하고 파주로 내려가 버렸다. 인걸이 은퇴한 후 사림들은 원경을 자주하려고 했다가 조정이 불안해질까봐 이내 그만두게 된다. 이로써 조정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다. 시간이 지나고 준경이 천수를 다한 뒤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병 속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천명이 옛 다했거늘 어찌 약을 먹어 생명을 연장시키랴. 단지 내 주상께 한 말씀 올려야겠다. 준경이 부르고 아들이 받아 쏟다. 재상의 유차였다. 유차의 준경은 선조에게 학문에 힘쓰고 신하를 대할 때 위의를 갖춰야 하고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라고 당부한 다음 뜻밖의 말을 하였다. 넷째, 붕당의 살을 깨트려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잘못이 없고 일에 허물이 없는 이라도 자기네와 말 한마디라도 합하지 아니하면 배척하곤 용납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영겁을 닦지 아니하고 글 읽기에 힘쓰지 아니하며 거리낌 없이 큰 소리를 치며 당파를 지으면서 그것이 곧 높은 것이라고 허위의 기풍을 양성하고 있나이다. 따라서 이들이 군자이면 병존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소인이거든 버려두어 저희끼리 흘러가게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전하께로서 공평하게 듣고 공평하게 보아주시어 이 배단을 없애기에 힘을 쓰실 때옵나이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라를 구하기 어려운 근심이 될 것이옵니다. 이중경은 이유철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심희겸이 인순대비의 동생으로 권세를 깔고 앉아 조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사람을 농락했다. 장자 붕당이 조성될 징조가 보여 이중경은 전부터 걱정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이중경의 유처는 조정의 풍파를 일으켰다. 중경이 근거도 없이 붕당이란 말을 지어내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켰구나. 그렇게 아침 경연 자리에서 율곡 이이가 중경을 소인배로 몰아붙였다. 전하, 중경이 머리를 감추고 형상을 숨기고 귀역처럼 짓걸었나이다. 그의 말은 시기와 질투의 앞잡이요 음해하는 표본입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했사오나 오늘날은 죽을 때도 그 말이 악하나이다. 이로써 삼사에서는 죄를 주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죽은 이중경을 매도하는 곳으로 흘러갔다. 유성룡이 나섰다. 대신이 죽을 때 말씀을 올리는 것이 부당함이 있으면 변명할 것이거늘 죄를 주자고 정하는 것은 조정에서 대신을 대접하는 체면이 아닙니다. 하오니 너무 심한 짓은 하지 마오. 좌의정 홍섬도 중경을 두둔하고 나섰다. 전하, 중경이 붕당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오나 신과 함께 조정에서 가장 오래 있었나이다. 평소에 늘 군자라고 자처한 뒤 성격이 강직하고 식견이 높았사오니 이제 와서 그를 학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나라를 근심하는 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사온데 어찌 사람에게 화를 끼칠 마음이 있어 그런 말을 했겠사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경의 공덕을 한 부에 비교하고 있나이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한과 부는 송나라의 한기, 부필 두 어진 대신을 말한다. 이들은 새 임금을 들여세운 공이 많았고 후세의 어진 대신을 말할 때 한기, 부필을 표본으로 삼았다. 정녕, 붕당에 조짐이 있는 게요. 선조가 물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내 중경의 일을 불문에 붙이겠노라. 판서 오상이 사신으로 북경에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다. 공적은 나라에 있고 혜택은 백성에게 있는데 능히 시종을 온전히 한 분은 이분뿐일세. 100년도 못 가서 공론이 정하여질 것을 오늘의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어찌 땅속 사람에게 상관이랴. 이중경이 죽은 지 100년은커녕 3년 만에 동서로 갈리는 붕당이 생기게 된다. 이때 이인은 이중경을 비판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솔직히 사과했다. 그는 대신에 성견 지명을 알아보지 못한 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동서로 갈리다. 붕당의 조짐이 노고라가 되었다. 선조가 심의겸을 대선으로 임명하자 정원 정의석이 경연에서 말하였다. 전하, 특명을 외척에게 쓰는 것은 부당하나이다. 선조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오로지 그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있을 뿐 외가 친척이 무슨 관계인가? 집이 신흥씨가 선조를 두둔했다. 전하, 이석의 말은 공론이오나 지나치게 꺾여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대사관 허엽이 심의겸과 친한 박순을 논박했다. 전하, 우의정 박순이 옥사를 처리할 때 재신을 잃었사옵니다. 하오니 그 허물을 주고하시옵소서. 심의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어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이다. 명조시대 때 심의겸은 공무로 권신 윤원형의 집에 간 일이 있었다. 원형의 사위 이조민은 의겸과 잘 아는 사이였다. 하여 의겸을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의겸이 서재에 침구가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왔다. 이것이 다 누구 것이요? 이 가운데 김효원의 것도 있어이다. 이에 의겸은 마음속으로 언짢게 여기고는 다른 선비들에게 김효원을 헐뜯었다. 어찌 그라는 선비로서 권세 있는 집의 무식한 자제들과 함께 거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코 절개 있는 선비는 아닐 것이야. 그 후 효원은 장움급제하여 재능 있는 선비로 명성을 날렸다. 몸가짐이 법도 있고 청백했으며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조정서 따르는 신료들은 더욱더 많아졌다. 한편 심의겸은 윤원형의 권력 전행 시대에 선비들을 보호한 일이 있어 선비의 선배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권력을 쥐어볼 만한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김효원이 난관으로 있은 지 6, 7년 후 비로소 전랑이 되었다. 전랑이란 이조의 전랑과 자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내외 관원을 천거하고 전용하는 데 가장 큰 권리를 행사하는 관직이었다. 조선의 관제제도는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경, 육조 판서를 두었지만 관리동용은 삼공이 있지 않고 모두 이조에 속해 있었다. 이 이조의 권력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당시 가장 중시되던 3사의 관원 임명 등은 이조 판서의 아래에 있는 전랑과 좌랑이 좌우한 것이다. 이조 판서도 관여하지 못하는 전랑 추천권은 전랑 스스로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전랑 천대권 또는 전랑권이라고 불렀다. 이 전랑직을 거치면 큰 과실이 없는 한 대개는 재상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요직 중에 요직인 셈이었다. 김우현이 전랑이 된 후 심의겸은 그의 전력을 들어 자격 시비를 벌이게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권신 윤영헌의 집에 의탁했었다며 선비의 자질을 질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김우현은 심의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의겸은 미련하고 성질이 거칠어 크게 쓸 인물이 못 된다. 그 후 의겸이 아웃 충겸을 어떤 사람의 전랑으로 추천하자 효원이 단칼에 자르며 말하였다. 아니, 전랑이 외척 집안의 물건이냐? 심시문중에서 자제해야 될 까닭은 없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알력은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
의겸과 가깝게 지내던 관리들이 효연이 의겸에게 원한을 품고 보복하라는 것으로 보고 효연을 소인으로 비아냥거렸다. 효연과 가깝게 지내는 관리들은 의겸을 바른 관리를 해치는 못된 외척이라 비난했다. 이처럼 사림의 선후배가 화합하지 못한 채 이내 둘로 나눠질 조짐이 보인 것이다. 금벽, 재령에서 종이 주인을 죽이는 옥사가 일어났는데 시체 검증이 잘못되어 죽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에 삼성에서 번갈아 공문했는데 의금부지사 홍담은 옥사의 억울함을 애써 변명했다. 분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옥사를 맡은 위관 박순이 단호히 말하였다. 강상에 관계되는 큰 옥사요. 증거가 없다고 경솔이 풀어줄 수는 없소. 홍담이 박순을 공박하면서 기어이 풀어주려고 했다. 허나 박순은 시체 검증을 다시 해보자 주장했다. 헌데 시체를 재검증한 지방관들은 윗사람들의 뜻에 맞추어 적당히 병이 나서 죽은 것으로 보고한 것이다. 선조가 말하였다. 시체 검증 문서가 서로 틀리니 옥사를 처단할 근거가 없다. 범인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이에 정원 김응남은 다시 공문할 것을 청했고 대사관 유이추는 그만 종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홍문관에서는 다시 상소를 올려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참에 사관원의 김응남 외 대사관부터 죄다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게 선조는 홍문관의 의견에 따라 사관원의 인사를 단행하며 허엽을 대사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허엽이 대사관이 된 뒤 허엽은 박순이 처음부터 성의 없이 사건을 다루어 이 지경까지 왔다며 박순을 몰아붙였다. 박순은 옥사를 처리할 때까지 채통을 잃었다. 조정 여론은 효연이 박순을 공격함으로써 의겸의 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이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신흥시 정철이 홍문관 부제학 이의에게 말하였다. 사관원에서 대신을 추구하기를 정하여 재통을 잃었거늘 어찌하여 탄핵하지 않는 게요? 박순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인은 듣지 않았다. 사관원의 관리를 바꾼 지 얼마나 된다고 내치자는 겁니까? 그리 할 수는 없소. 그렇다면 이조 판서라도 바꿉시다. 당시 이조 판서 정중영은 인망이 두텁지 못한 데다 김효영과 친하여 관료들의 비난이 따랐다. 이는 이것 또한 거절하였다. 더 두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소. 정철은 답답하다는 듯 시를 읊었다. 군전은 정승자리를 물러나고 소인이 이조를 차지하는구나. 군자와 소인이 들고 나는데 부작은 마음이 담담하네. 허허, 시제가 뛰어나구려, 송강. 이는 이렇게 말하며 웃고 말았다. 전랑 추천으로 불편한 관계가 된 심의겸과 김효연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그들을 따르는 관리들도 두 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감으로 대하였다. 이때부터 동인과 서인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김효연의 집은 동쪽 건천동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동에 있어서 그들을 따르는 관리들이 이리 붙인 것이었다. 동인 가운데는 나이가 젊고 총명하며 학행이 출중하고 명예와 절개를 다듬는 선비들이 많았다. 서인들 중에는 어진 사대부도 있었지만 이익을 탐나는 무리들 또한 섞여 있었다. 선조는 그때까지 조정이 동과 서로 나눠진 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동서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어만 갔다.
정여립의 헛된 꿈. 황해감사 한준의 비밀장계 한 통이 고요한 궁궐의 밤을 소란케 했다. 한밤에 선조는 삼정승, 육승지, 의금부 당상관들을 급히 소집하기 일렀다. 선조가 모인 신료들에게 황해감사의 비밀장계를 내보였다. 안악, 재령, 신천 군수 등이 역정모의를 고변한 것이었다. 비밀장계의 내용은 이러했다. 전옥무관 수찬 정여립이 모반을 괴수로서 그 세를 조직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바, 이 사실을 그 일당인 안악의 조구라는 자가 밀고하여 본즉 사실로 드러났나이다. 큰일이었다. 조정에서는 급히 대책을 세워 의금부 도사를 정여립이 살고 있는 전주와 그 일당이 훈련받고 있다는 황해도로 보냈다. 선조가 이진기를 부르지 않는 것은 그가 정여립의 생질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여립의 아버지 희증은 대대로 전주 남문 밖에 살고 있었다. 여립을 잉태했을 때 고려의종 때 무신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정중부를 꿈에서 보았고, 여립이 태어날 때도 같은 꿈을 꾸었다. 친구들이 등남을 축하하였으나 희증은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여립이 8살이 될 무렵이었다. 아이들과 놀면서 까치 새끼를 잡아 주둥이부터 발끝까지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찢는 것이 아닌가. 희증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다더냐? 한 여종이 대답했다. 예, 도련님이 그랬습니다. 희증은 여립을 심하게 나무랐다. 그날 밤 고자질한 여종의 부모는 방아를 찌우러 나갔고, 여종이 혼자 집을 지키게 됐을 때 여립은 칼로 여종의 배를 갈라 죽이고 만다. 부모가 돌아와 끔찍한 광경을 보고 발을 굴리며 통곡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여립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뭘 그리 소란이신가? 내가 죽였으니 괴이쩍게 여기지 마시오. 모인 사람들은 여립의 그 같은 태도에 치를 떨었다. 틀림없이 악질 장군이 될 게야. 그 후 희중은 현감이 되어 부임하게 되는데, 여립이 따라가 그 고을을 제 마음대로 다스렸다. 아전이 하나같이 여립의 말을 따르니 희증은 혀를 잘 뿐이었다. 여립은 금고에 장가를 들어 그곳에 살았는데, 과거에 급제한 후 이의 문화에 출입하여 명망이 꽤나 높았다. 허나 이가 죽고 동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자 동인의 편에 서서 동인을 증오하던 이를 비난하고 동인들의 힘으로 수천을 지내게 된다. 허나 이내 선조의 눈에 거슬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선비들이 접촉하는 동안 그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고, 이에 정여립은 야심을 품게 된다.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리요. 요순우가 임금의 자리를 서로 전한 것은 성인이 아닌가. 그는 항상 이 같은 말을 했다. 여립은 잡술에 능하여 장차 나라에 변이 일어날 걸 알고 기회를 타 난을 일으키려 마음을 먹었다. 전주, 금구, 태인 등 이웃 고을의 여러 무사들과 공사촌의 노비 등 계급의 상하를 통하여 계를 조직하고 이를 대동계라 칭하였다. 그리하여 매월 보름이 되면 계원들은 모두 여립의 집에 모여 활쏘기 등을 연습한 것이다. 여립은 지암두와 중이연, 도잠, 설청 등과 함께 황해도 구월산 등 여러 산을 두루 다녔다. 돌아오는 길에 충청도에 들려 계룡산을 구경하고 폐사된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시한수를 지어 벽에 붙였다.
남쪽 나라 두루 다녔더니 계룡산에서 눈이 처음 밝도다. 뛰는 말이 채찍에 놀란 형세요. 고개를 돌린 용이 조산을 돌아보는 형국이니 아름다운 기운이 모였고 상스러운 구름이 나도다. 무기양년에 좋은 운수가 열릴 것이니 태평세월을 이룩하기 무엇이 어려우랴. 참으로 야욕을 불태우는 시였다. 그는 전부터 전해오는 묵자는 망하고 전읍은 흥한다. 즉, 이 씨는 망하고 정씨는 흥한다는 글을 목판에 새기고는 중이연을 시켜 지리산 석굴 속에 감춰두게 했다. 그리고 뒷날 지리산을 구경을 갔다 우연히 목판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동행한 병승복과 박열령 등이 현혹되어 정여립을 시기의 운기에 맞춰 태어난 사람이라며 굳게 믿게 된다. 그렇게 기축년 1589년 정여립은 황해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바로 서울을 덮치려고 한다. 황해도 구월산의 중들도 호응하는 자가 많았고 황해도는 안악 사람 병순복과 박을령이 맡았다. 허나 구월산 중 의암이 이 사실을 알고 재령군수 박중관에게 밀고하고 만다. 중관은 사실의 진을 의심한 채 나서지 못했는데 그때 안악교생 조구가 정여립의 제자라며 도당에 모아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이 매우 수상쩍었던 것이었다. 안악군수 이축이 조구를 잡아 족쳤는데 이에 조구는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황해감사를 통해 급한 장계가 올라갔던 것이었다. 정여립은 동인편에 섰다. 역정모의 사건이 터지자 동인의 영수 이산의 정원신, 정승과 이발 백유한 등 중진들은 여립의 편을 들었다. 전하, 여립이 그런 일을 꾸밀 리가 없사옵나이다. 아마 율곡의 제자들이 꾸민 무고일 것이옵니다. 이발 등의 주장에 우의정 정원신이 어전에서 웃으며 받았다. 그렇사옵니다. 여립이 어찌 역적이 될 수 있겠나이까? 그 여립이란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오? 선주가 물었다. 영의정 이사내와 자의정 유전이 입을 모아 말하였다. 신들은 그 위인을 잘 알 수 없나이다. 실은 이사내가 이발과 함께 정여립을 수천으로 추신했고 이사내는 불리해지자 오리발을 내민 것이었다. 선주가 다시 말하였다. 우의정이 한번 말해보. 신은 오직 그가 글을 읽는 선비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밖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에 선조는 화를 내며 말하였다. 아니, 글 읽는 선비의 짓이 이 모양이란 말인가? 선조는 황해감사의 징계를 상 아래로 던져버렸다. 모든 진료들은 목을 움츠리고 만다. 여립은 소식을 듣고 금구별장에 있다가 아들 옥남과 박을령의 아들 출룡, 안악에 사는 병승복 등과 진한 죽도로 숨어들게 된다. 이때 진한 현감 민인백이 광군을 거느리고 죽도를 포위하고 말았는데 여립은 이미 사태가 급박했음을 알고는 병승복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옥남과 출룡을 차례대로 베었다. 잊고 여립은 칼을 목에 꽂고는 몸체로 엎어지기 시작했다. 일순간 칼이 여립의 목을 뚫었고 그는 황소울음 소리를 내며 서서히 죽어갔다. 광군은 이미 죽은 정여립과 병승복의 시체와 아직 살아있는 옥남과 출룡을 급히 후송하게 일렀다. 옥남의 나이는 17살이었다. 옥남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준수하고 눈동자가 2개씩이요. 2 어깨에 사마귀가 1월의 형상으로 박혀 있었다. 이렇듯 여립이 모반을 꿈꾼 것은 옥남을 믿은 까닭이었는데
결국 여립의 헛된 꿈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임진왜란의 전조. 남사고는 호가 격암으로 명종 때의 예언자였다. 풍수와 천문, 관상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비결을 많이 알아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명종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머지않아 조정에는 당파가 생길 것이며 오래 지나지 않아 외변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진년에 일어나면 오히려 구할 길이 있지만 4년에 일어나면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야. 또 그는 선조의 등장을 예언하기도 했다. 사직동에 왕기가 있어 서방을 태평케 할 임금은 거기에서 나올 것이야.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조정에서 당파가 생기고 외라는 임진, 즉 진년에 일어났으며 선조는 사직동 잠조에서 대궐에 들어와 대통을 이은 것이다. 남사고는 울진에서 살았다. 여러 차례 향시에는 뽑혔으나 끝내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자네는 남의 운명을 잘 알면서도 자네의 운명은 알지 못하며 해마다 과거의 허방이 웬 말인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심이 동하면 술법은 어두워지기 마련이라네. 후에 남사고가 천문학 교수가 되어 한양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태사성이 흐려졌다. 이때 관상감정으로 있었던 이번 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죽을 징조일세. 남사고는 웃으며 말하였다. 예, 헌데 따라 죽을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렇게 이번 신이 죽은 지 2~5달 만에 남사고 또한 죽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조선에선 전운이 돌았다. 왜군이 쳐들어올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것이었다. 전례에 따라 대마도 외인이 조선에 조공하러 오면 변방 관리들은 그들이 타고 온 배의 크고 작음을 청량하여 자등 있게 식량을 주었다. 외인들은 후하게 받는 것을 탐내면서도 큰 배는 풍파에 불리하므로 큰 배가 오는 일은 가히 드물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무진년 대마도주가 배를 청량하지 말도록 조선에 청하였고 조선 조정은 이를 찬성하게 된다. 이로써 외인들은 모두 작은 배를 타고 와서 큰 배의 식량을 받아가게 되는데 경상도에선 이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걱정하여 옛 규정을 복구하라고 했지만 유성룡의 아버지 중령이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외놈들이 경망스럽고 조급한데 이미 그 청을 들어주었다가 고치려 들면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사온즉 반드시 트집을 잡을 것이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숙문원에 영을 내리시어 먼저 글로 다이르기를 배를 정량하는 일은 원래 약정된 일이나 전일 대마도주의 청을 받아들인 것은 도주가 스스로의 배의 대소를 분간하여 문서에 분명히 기록하여 속임이 없게 하자한 것인데 지금 와서는 거짓이 날로 더하여 부당하게 받아가는 것이 더욱 심해지니 도주는 이제부터 부하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약조대로 하면 다행이려니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배를 정량하겠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말이 올바르고 잘못은 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조정은 그대로 따랐으나 왠지 석연치 않았다.
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와리국 출신의 종이었다. 산에서 나무를 나다 관백 오다 노부나가를 만났는데 노부나가의 부하들이 죽이려는 것을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얼굴이 기이하게 생겨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장수가 되었고 싸움터에 나가 큰 공을 세워 이내 대장이 되었다. 히데요시는 권력을 잡아 노부나가의 허락을 받고 먼 지방까지 영토를 넓혀갔다. 헌데 백성들이 노부나가의 학종을 못 이겨 궐기 노부나가를 죽이고 만다. 그렇게 히데요시는 승전하고 돌아와 이내 노부나가의 오다시를 섬멸한 뒤 스스로 관백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는 원정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일본 66주를 통합, 일본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에 히데요시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까봐 중국을 넘보게 되었는데 그 전에 관백들도 여러 차례 중국을 침략했으나 뜻은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조선을 친 뒤에 육로로 진격하여 요동과 영경을 침략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물론 조선에선 그러한 사태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히데요시는 조선에게 국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오만하게 짝이 없었다. 전하가 짐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다. 실로 천인공로할 자만이었다. 한편 사신으로 온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나이가 50여세로 얼굴이 환하고 행동이 거만스러웠다. 그가 경상도 안동을 지나며 창을 잡은 우리 군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창자루는 참으로 짧구나. 또한 상주를 통과할 때 목사 손흥령이 영접하는 자리에 통역을 시켜 목사를 조롱하기도 했다. 나는 10수년 전쟁터를 누비며 머리가 희었는데 목사는 기생 속에 파묻혀 할 일이 없는데도 오히려 털이 나보다 흰 것은 어인 일인가? 그는 서울에 와서도 행동이 방자했다. 예주에서 베푼 연회에서 그는 여권에게 말하였다. 너희 나라는 망하겠구나. 기강이 무너졌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노리며 조선의 트집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는 곧 이런 핑곗거리를 마련했다. 장차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조선에선 길을 좀 빌려주시오. 물론 조선에선 당연히 거절을 했다. 이에 외는 대마도주 평의지와 평조신 그리고 중겐소를 사신으로 보내어 서로 사조를 교환하고 국교를 맺자 청해온 것이다. 겐소는 모사꾼이었고 평조신은 용감한 장수였다. 이들은 사신을 핑계로 조선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 이에 선조는 이상한 기민을 느끼고 이덕형을 영접사로 삼아 부산포로 내려보내게 된다. 조정에서는 히데요시가 사신을 자주 보내는 걸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가 섬 사람들이 잘 복종하지 않으므로 조선과 수호하여 위신을 세우려는 것일 뿐 별다른 뜻은 없을 것이란 의견으로 인해 모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선이 사신을 보내 그들의 허와 시를 탐지해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신을 보내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 하여 황용기를 정사로, 김성인을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고는 일본 사절을 딸려보내게 됐는데 조선 사절들은 일본에서 푸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에 온 지 5개월 만에 겨우 국서가 전해졌다. 그 사이 도요토미는 단 한 번 사절과 만났다. 허나 그는 사절을 위해 연애를 베풀지도 않으며 아나무인 그 자체가 아닌가. 그로부터 얼마 뒤 조선 사절이 받은 국서의 내용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내가 비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장성하면 반드시
전하에 어질다는 소문이 들릴 것이며 사의 위험을 떨치라는 것이 관상쟁이의 말이었소.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백세를 채우기 어렵거늘 어찌 답답하게 여기 외국에만 있겠습니까? 대명제국에 한번 들어가 우리나라 풍속으로 중국의 400여 주를 바꾸어 보고 전하의 도성에서 정치와 문화를 억만 년이나 베풀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 기국이 앞장서서 명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장래에 희망이 있고 목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침략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이었다. 헌데 일본에서 돌아온 정사와 부사는 도요토미를 보는 시각이 서로 전혀 달랐다. 선조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어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소? 예, 그들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정사 황용길의 말에 부사 김성일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전하, 일본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을 놓으소서. 황용길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다. 이에 더해 김성일은 인신공격까지 했다. 전하, 정사께서 과장되게 하려 인심을 동요시킨 것은 큰 잘못이라 사료되나이다. 이에 선조는 정사에게 물었다. 도요토미의 모습은 어떠했소? 예, 그의 눈에 광채가 있었나이다. 별시 담력과 지략이 있어 보였나이다. 아니옵니다. 그의 눈이 쥐와 같았습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서장관이 말해보라. 전하, 도요토미는 언젠가는 전쟁을 일으킬 야심가였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세 사람의 의견이 각기 다르단 말인가? 유성룡이 끼어들었다. 전하, 설령 히데요시가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 모양과 행동을 들어볼 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사옵니다. 더구나 그 국서는 협박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오니 아직 근거가 없는 것을 명나라에 알렸다간 변방에 소요만 일으킬 것이므로 미안한 일이옵니다. 또한 복건성과 일본과는 멀지가 않아 만약 우리가 중국에 알린 것이 일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면 혹시 모를 의욕을 살지 모르오니 결코 명나라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성룡은 성일의 지론을 주장했다. 김성일과 성룡과는 같은 동인이었고 황용길은 서인에 속했다. 어전에서 나온 성룡과 성일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복의 성일, 자네 말이 윤길의 말과는 다른데 일본 놈이 쳐들어온다면 어찌하겠는가? 내가 외놈들이 오지 않으리란 확신이 있어 한 말은 아닐세. 단지 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염려하여 그리 말한 것뿐이라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 내용을 명나라에 알리느냐 마느냐 하는 의논이 나왔을 때 국익보다 먼저 당파 의견을 앞세운 기싸움으로 흘러갔다. 동인의 이사내와 유성룡은 경솔하게 알려 황제의 구중을 자초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서인의 윤도수는 명나라에 알리고자 했다. 선조는 서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뒷날에 화가 두려워 명나라에 알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임진년이 되었다. 외선 전쟁을 일으킬 기미가 확실했고 이에 선조는 비변사에 명하여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추천토록 했다. 이때 좌의정의 추천으로 가리 포첨사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발탁하게 된다. 선조는 그제서야 이의 10만 양병설을 떠올렸다. 이가 병조 판서 시절 북병 이탄기의 난을 평정하고 선조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기르자 건의한 적이 있었다. 전하, 미리 10만 군명을 양성하여 왕급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장차 국토가 무너지는 난이 있을 것이옵니다. 이때 유성룡은 반대하고 나섰다. 전하, 태평무사할 때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곧 화를 기르는 것이 되옵니다. 이인이 성룡에게 말했다. 국사가 달걀을 포개 놓은 것보다 더 위태하거늘 속된 선비는 시물을 모르니 그들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헌데 그대가 어찌 반대한단 말이오. 미리 양성하지 않다면 훗날 후에도 소용없을 게요. 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10년도 되지 않아 그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제야 성룡도 이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된다. 임진년에 들고 이상한 현상들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성 안의 선비들이 떼를 지어 미치광이나 괴물처럼 차리고 노래하다 춤추며 울다가 웃고 하며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또한 도깨비나 무당 흉내를 내고 흉측하고 놀랄만한 짓거리를 내더니 민심은 더욱더 사나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백성들은 난리가 날 징조라며 걱정이 태산 것 같았고 이윽고 백성들 사이에서 말세 풍조가 일어났다. 봄, 가을로 산과 들에 나가 풍악을 울리며 해가 지도록 놀았는데 그들은 항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이 바뀐다. 생전에 취하고 배부르면 그만일 것이다. 이처럼 놀이에 미침해 가정 파탄은 수없이 생겨나고 만다. 임진년 3월 보름, 능 제사 때였다. 대조의 능인 권억능에서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능 쪽으로 다가가 보았는데 울음소리는 권억능 안에서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며칠에 한 번씩 한 달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았다. 그해 5월, 외적이 권억능에 침입해와 정작하게 섭을 쌓고 불을 질렀으나 섭만 탄 뒤 불은 꺼지게 된다. 서너 차례 불을 질렀으나 끝내 불이 붙진 않았고 이내 외적은 귀신이 붙었다며 겁을 내고 달아나고 만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날 아침, 대궐의 샘에 푸른 무지개가 피어올라 선조에게 뻗치게 된다. 선조가 무지개를 피하려 해도 따라다녔고 운봉 팔량티에 피바위가 있었다. 이것은 태조가 외적장 아기발도를 쳐 죽인 것으로 돌에 아롱진 피가 아직껏 생생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이 나기 며칠 전 그 바위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임진년 4월 13일, 외적이 부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25만의 왜군을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와 문에 요시모토 등의 장수들이 거느리고 부산을 덮쳐버리게 된다. 난리는 나고 임금은 도망치고 부산 첨사 정발은 전령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새까맣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처음엔 조공선쯤으로 여겼다. 허나 대마도 쪽에 배가 많은 것을 보고 서둘러 성에 돌아왔으나 뒤따라온 외적에게 성은 함락되며 정발은 전사하게 된다. 자수사 박홍은 외적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기와 식량을 불사지른 뒤에 성을 버리고 동네로 달아났다가 성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렇게 외적은 서평 다대포에 진을 치게 되었고
다대포 첨사 윤홍신이 힘껏 싸우다 이내 전사하고 만다. 좌병사 이각은 외적의 소식을 듣고 동래로 들어갔다가 부산이 함락되자 겁을 먹고 달아나 소산역에 진을 치게 되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접하고 이윽고을 군사를 모아 성을 지키게 됐는데, 적이 치병장에 진을 치고는 목판에 글을 써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 이에 상현은 목판에 글을 써서 대답했다. 죽기는 쉽고 길을 열기는 어렵다. 그렇게 외적이 동래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15일 새벽, 적이 성의 뒷산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붉은 옷에 푸른 수건을 씌우고 등에는 붉은 길을 짊어지게 한 뒤 긴 칼을 옆구리에 채워서는 긴 장대에 메워 성 안으로 디밀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놀라 울부짖기 시작했다. 적들은 그 틈을 노려 성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조방장 홍용관, 양사군수 조영규, 대장 송봉수, 교수 노계방 등은 차례대로 죽어나갔다. 이윽고 상현은 적을 물리칠 수 없음을 느끼고 전투복 위에 조복을 걸쳐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루무 걸상에 앉아 적이 가까이 오자 크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웃나라의 도리가 이렇더냐? 우리는 너희에게 홀대한 적이 없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러느냐? 적은 화가 나서 달려들었다. 상현이 적병 2~3명의 목을 쳤지만 적병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상현의 목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일전에 상현은 외적의 침입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성 밖 사면에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를 만들어 잡목을 많이 심어두었다.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없게 되자 조방장 홍윤관이 말했다. 사또, 소선으로 잠시 후퇴하셔야 됩니다. 그곳 성이 견고하니 그곳에서 적을 막으시지요. 아니다. 우리가 간들 어디로 가겠는가? 그저 죽음으로 성을 지킬 뿐이요. 그들은 용맹을 다해 싸우다 이내 전사하게 된다. 동래성이 함락될 때 일찍이 조신을 따라 조선을 왕래하며 상현과 사귄 평조에게 함께 있었다. 그는 상현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다. 상현은 적이 부산을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리 아버지께 작별의 편지를 써놓았다. 외로운 성에는 달이 흐린데 이윽고을에서는 편안히 누워 돌보지 않나이다. 임금과 신하의 인은 중하고 부자 간의 은인은 경하나이다. 외장 문해요시토모와 중겐수가 상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내 슬퍼하고 애석해했다. 문해요시토모는 상현의 목을 친 자를 찾아내어 목을 베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포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나라 충신은 오직 동래부사 한 사람뿐이다. 외적은 양산과 울산을 함락시키고 길을 나누어 진군하기 시작한다. 한패는 언양을 거쳐 경주로, 다른 한패는 밀양을 범한 것이다. 그때 밀양부사 박진은 황산다리 길을 막고 있었다. 적정이 은으로 만든 가마와 은빛 일산을 펴고 진군하는 것을 박진은 힘껏 싸워 적의 머리 몇 수를 베기 시작했다. 이내 박진은 본부로 돌아와 창구를 불태우고 포위를 뚫고 달아나게 된다. 17일 이른 아침, 남녘의 전쟁 소식은 조정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좌주사 박홍이 장계를 올린 것이다. 그로부터 잠시 후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된다.
18일이 되자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다는 패전 보고가 연달아 들어오게 된다. 이튿날 선조는 이런 정규를 내렸다. 이런 별난 시에는 법만을 고집할 수 없다. 죄를 지어 파직되고 산직된 신료들을 모두 대기시키고 무신들 중에 상복을 입고 있는 자들을 모두 부르도록 하여라. 경상도 우병사 김성일은 경상우도에서 식음을 잃고 적을 상대로 혈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고 김성일은 충청도 직산까지 끌려 내려오다 방명령을 내려 경상북도 초유사를 제수받고 이내 되돌아갔다. 이러한 전쟁 와중에도 승차에 눈먼 현감이 있었다. 용궁 현감 우복룡은 군서를 거느리고 병룡으로 가는 길가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하영용 대장이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방어사에 소속되어 올라가는 길에 우복룡의 앞을 지나가게 된다. 이때 우복룡은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쳤다며 이들을 반란군이라고 꾸짖는 게 아닌가. 이내 하양의 군사들이 병사의 공무를 보이려고 변명하는 순간 복룡은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죽여버리게 된다. 그렇게 하여 복룡은 토적을 잡아 목을 베었다며 방어사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순철사는 복룡의 공을 한껏 부풀려 조정 장기에 올렸고 복룡은 그 공으로 안동부서로 승차하게 된 것이다. 후에 하양의 부모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원통함을 호소했지만 복룡이 당시에 명망이 있었기에 하양 사람들을 신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25일, 적이 상주를 함락시키게 된다. 순변사 일은 충주로 도망쳐 나왔다. 일은 서울에서 출발할 때 안전병 300명을 거느리고 가려 병조에서 골라놓은 병환을 보았는데 병환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장정들과 설이, 유생들이 반이나 되는 게 아닌가. 임시 정고에 보니 유생들은 관복을 갖추고 식권을 갖고 아전들은 평정권을 쓰고 병역을 면하고자 하소연을 늘어놓으니 이런 자가 뜰에 꽉 차서는 차출할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일은 3일이나 기다리다 혼자 적진으로 떠나게 된다. 한편 조정에서는 선조의 피난을 두고 논란이 일렀다. 종묘와 사직이 서울에 있거늘 과인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선조는 큰 소리를 쳤다. 종친들 또한 한문 밖에 모여 통곡을 하면서 서울을 버리지 말라고 아우성을 쳐댔다. 적은 의심 없이 세제를 넘기 시작했다. 세제를 넘기 전에 적장은 척후병을 보냈는데 척후병들이 세제를 넘는데 여기저기서 꿩이 날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적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 장수들은 미련하구나. 꿩이 날아다니는 걸 보니 매복병은 없을 것이야. 안심하고 세제를 넘도록 하여라. 도원수 신립은 세제에서 막으려다가 말을 달리고 활쏘기가 불편하다며 춘주의 탕금대에서 진을 치기 시작했다. 달래강을 등에 뒤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었다. 이 일이 상주에서 달려와 신립에게 말했다. 장군, 이번 적은 북쪽의 오랑캐처럼 쉽게 막을 수가 없소이다. 세제에 매복병을 두고 기습을 노려야 그 승산이 있소이다. 세제를 지키지 못하면 충주를 지키지 못할 것이니 어서 매복작전을 쓰기 바라오. 아니, 배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너의 목을 줄 것이로되 살려두는 것은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뜻이니라. 장군, 이 넓은 들판에서는 그 많은 적을 당해낼 도리가 없소이다. 바다를 건너온 적은 능히 달리지 못할 것이야. 그때 참모 김여물이 거들었다. 적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요. 넓은 들판에서 맞아 기병으로 짓밟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요.
그렇게 28일 적이 세제를 넘어 충주로 밀물처럼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장군, 성궁으로 가야 합니다. 김여물이 말했다. 아니요, 배수의 진이 최선책이요. 신립은 고집을 부렸다. 이내 적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이자 아군은 혼비백산하여 달래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전의를 잃고 허둥대는 아군을 외적은 마구잡이로 조총을 쏘고 칼과 창으로 찍어댔다. 마치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았다. 신립은 적병을 닥치는 대로 배웠다. 김여물도 혼신을 다해 싸웠다. 김여물은 정황을 보고하는 장계를 쓰기 위해 붓을 꺼내들었다. 사방에서 비오듯 화살과 총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그의 붓글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대는 살려고 하는가? 신립이 물었다. 여물은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내가 목숨을 아낄 것이라 생각하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탕금대 밑에 적 수십 명을 죽이고는 스스로 달래강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한편 이일은 몸을 빠져나와 산중으로 도망쳐 있다가 적 두셋을 만나 활로 쏘아 죽이고는 적의 목을 베어가지고 강을 건너 급히 장계를 올렸다. 이일의 장계로 중주가 무너지고 신립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조정에서는 신립 도원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 없는 싸움이 된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금세 퍼짐에 위에선 조관으로부터 아래론 궁교에 이르기까지 도망치느라 밤에도 성문은 닫히지 않았다. 이일의 장계는 다시 한 번 도착했다. 적이 곧 한양에 입성할 것이라는 장계였다. 조정에서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선조는 병조판서 김흥남에게 표신을 주어 군사권을 일임하기 시작한다. 금음날 밤, 임금의 행처가 궁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군인이 없었다. 그렇게 교군들 5-6명으로 삼경을 지나 사경에 비로소 궁문을 나설 수가 있었다. 우무백관들은 새떼 흩어지듯 도망치고 따르는 자가 겨우 100여 명이었다. 이튿날 선조는 이양복을 불렀다. 이양복이 아래였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우리나라는 원래 약하여 적을 당해낼 도리가 없나이다. 오직 서쪽으로 가서는 명에게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인의 뜻도 그렇소.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소? 선조가 이양복에게 물었다. 의지로 가시오. 만약 조선 팔도가 함락될 지경에 이르면 명나라에 가서 호소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윤두수가 반대했다. 아니되옵나이다. 만약 전하의 여가가 나라 밖으로 옮겨진다면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나이다. 그럼 이 상황을 어쩌자는 것이오? 이양복이 대들었다. 지금 관동과 복도의 병력이 그대로 있고 호남의 중의 이병들이 곧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오. 헌데 어찌 감히 나라 밖으로 나가잔 말을 하는가? 항복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사이에 한강은 불바다가 되었다. 성남 백성들이 먼저 장의원과 형주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 두 곳엔 노비문서가 있었다. 백성들은 내탕고를 열어 값진 물건과 비단을 마구잡이로 약탈해가고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을 불질러 버렸다. 외란도 문제였지만 백성들의 분노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바다의 승리. 처음에 왜군은 거제로 향했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우위를 시켜 병영을 지키게 하고 백천사에 달려갔는데 우리 어선을 적선인 줄 알고 당황한 나머지 노량으로 물러나게 된다. 원균은 여러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덕도로 향하다가 적선이 바다를 가득 덮으며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내 퇴각해버린다. 옥포만호 이윤용이 이를 보고 원균에게 항의했다. 사또,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의리로 봐도 관할 경내에서 죽어야 할 것이요. 여기는 호남 호서의 중요한 기지로서 여기를 적에게 넘겨주면 호남 호서가 위태롭소. 지금 우리 군사들이 비록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수가 있고 호남 수군에게 지연병을 청할 수도 있으니 이곳을 사수해야 하오. 그렇게 원균은 이윤용과 함께 노량에 머물게 된다.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우수사 이혁기와 함께 수군을 거느리고 전라자수형 앞바다에 있었다. 이윤용이 이순신에게 지원병을 요청했는데 이순신은 즉시 배를 타고 노량으로 달려오게 된다. 장군, 왜적이 벌써 사천 남해 바다를 꽉 차고 여러 진이 무너지게 됐소. 장군께서 왜적의 선봉을 꺾어주지 않으면 화가 호남에 미칠 것이오. 이순신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이때 광양 현감 어영담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영남은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오. 영남의 여러 진이 함락되고 단지 배 두어 척만이 우리 경계에 머물고 있어. 영남 수군이 배하는 모습을 구경만 해야 옳단 말이오. 이번에도 이순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튿날 이순신은 어영담을 불러 말하였다. 현감의 말이 옳소. 허나 물길을 잘 아는 장수가 없으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 일이라면 소관이 맞겠소. 내 사또를 위해 선봉에 쓸 것이오. 이순신은 기뻐했다. 그렇게 어영담을 향도로 삼고 귀선장 신여랑을 척후로 삼고 춘천부사 권준과 가리포 첨사 구사직으로 좌우위장을 삼아 5월 4일 전선 80여 척을 몰고는 영남바다로 내려갔다. 노량에서 원균을 만난 이순신은 바다에 적선 6척이 떠 있는 걸 보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적선을 포획하자 아군은 사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튿날 새벽 이순신과 이혁기는 주도 밖으로 달아났다. 왜적이 우리 배가 물러나는 걸 보고 뒤쫓아 옥보 앞바다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이순신은 일시에 길을 휘두르며 뱃머리를 돌리고 이혁기도 노에 박차를 가해 옥포 앞바다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천지가 흔들리고 바다의 조총 소리가 낭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선이 불에 타고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순신과 이혁기의 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튿날 원균의 전선은 보성의 배와 연합하여 적의 큰 배 한 척을 불태워버렸다. 또한 적이 율포로부터 곡식을 탈취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삼도수군 가덕도 앞바다까지 추격하여 적선 100여 척을 부숴버리게 된다. 적의 수급 수백 수를 베고 큰 배 한 척을 사로잡아 살펴보니 배 안에 침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가 서너 길이 되고 그 위에 10명이 앉을 수가 있었다. 증각 밖에는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우고 안에는 금과 은으로 수놓은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다. 적장이 타는 배일 것이었다. 배 안에는 둥근 부채 하나가 있었는데 부채에는 히데요시라는 서명이 있었고 서명 오른쪽에 우시 축천수, 왼편엔 타정류 류순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는 히데요시가 신표로 준 물건으로 죽은 적장은 축천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육포대첩의 승정보는 이내 선조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원균과 억기에게도 가선대부를 가자했다.
이 싸움으로 조선의 수군은 제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순신과 원균, 이역기가 노량에 모여 있을 때 적선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물러 있다는 첩보가 날아들었다. 우리 배가 나가자 적선은 겁을 먹고 뱃머리를 돌려 항구로 돌아갔는데 항구엔 적의 배 70여 척이 여기저기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순신은 적을 한산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온 후에 돌연 뱃머리를 돌려 역습을 가하기 시작했다.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불화살과 포를 한꺼번에 쏘아대니 적은 이내 기가 죽어 주춤 물러나기 시작했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적선 63척을 순식간에 부숴버리니 남은 적 400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난 것이다. 남은 적 400여 명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나게 된다. 우리 수군이 웅천 앙골포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적선 40여 척이 눈에 띄었다. 그 가운데 3척은 층각이 있는 장군선이었다. 적은 우리 배를 보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보구에 후미진 곳으로 숨어 전전긍긍이었는데 이순신은 수군을 독촉하여 쉬어가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고 안개가 덮쳐오자 적은 그 틈을 노려 닻을 끊고 달아나고 만다. 이 싸움의 승리로 이순신은 정원대부가 되었고 이제 바다는 이순신으로 안심될 수 있었다.